안녕하세요. 저는 캠토피아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동향과 공급망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캠토피아는 화학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컨설팅 회사로 저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업무를 한 10여 년 정도 최근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그리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터키, UK, 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화학물질 규제가 더 강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화학물질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망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이 이제 PFAS라는 물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PFAS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과부라 화학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정 화학물질 그룹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 중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FDA에서 미국 식품 포장재에 과부라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PFAS 물질은 포레버 케미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름이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포레버 케미컬은 사실 그 이물질의 특징이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에 유출되거나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그런 화학 물질로 처음에 이물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도 가지고 있는 저희 집에도 있는 테플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코팅 후라이팬에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장기간 사용되고 많은 용도로 사용되면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 잘 분해되지 않고 또 환경과 인체에 잔류되는 양이 많고 독성이 있어서 암이나 면역력 악화 등 여러 가지 발병 위험성이 있고 무엇보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많은 연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포장재나 전자레인지 팝콘 용기 또 테이크아웃 용기 등 다양한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고 있는 이 PFAS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 PFAS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사용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PFAS 물질은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에 계속적으로 이제 좀 등장할 어떤 좀 특수한 물질이기는 한데요. 제가 PFAS 물질을 오늘 발표의 첫 번째 장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생활학 제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화학물질들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지금 사실 화학물질이 과거에는 혁신적인 물질 어떤 그런 것에 조금 키워드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이냐라는 것에 조금 화학물질 실제 개발하고 또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패러다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 중에 제가 이러한 이제 화학 산업계의 화학물질 규제가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또 이제 디지털 패스포트나 이런 등등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연관져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외 정세에 따른 화학물질 공급망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외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에 싼 값으로 팔리고 또 이러면서 중국산 석유화학 공정의 원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제재 여파로 이란산 원유도 중국으로 대거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산 또 이란산 원유 수입을 늘린 덕분에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의 원유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그 오른쪽에서 확인되는 이 이화학물질 등록, 콘카위 물질 관련 안내문은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 국내 저희 고객사들에게 안내했던 안내문입니다. 원래는 영문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번역해서 이거를 이제 전달했는데 이 안내문이 뭐냐면 해외 자료가 즉 독성 자료 보유자들이 그 국내에 이 독성 자료를 사용해서 화학물질을 등록한 회사들에게 유럽의 제재에 동참해 달라라는 그런 안내문이고 뒷부분에는 그 업체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은 그러니까 해당 물질의 독성 자료 제출이 필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화학 등록에 사용되는 독성 자료는 유럽에서 생산된 자료가 많습니다. 이유는 유럽이 2008년도에 리치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간 1톤 이상 수입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관련 독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독성 자료들이 유럽 회사 또는 유럽 내 큰 컨소시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시행되면서 그 신규 물질이나 기존 물질에 대해서 등록을 리치와 비슷한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시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럽의 자료들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런 독성 자료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등록한 물질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 해당 자료를 사용한 화학물질의 유통이나 판매, 직간접적인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대외무역에 이 물질이 사용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뭐 말하자면 각서 같은 거를 서명하라는 그 레터가 이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 화학물질의 유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러시아와 관련된 또는 러시아 그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떠한 거래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독성 자료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등록도 진행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등록된 물질들은 러시아와 거래 시 어떠한 그런 직간접적인 거래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러시아 제재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이게 국내의 그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중국으로 러시아 및 이란에서 생산한 화학물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산 화학물질의 단가가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국내산 화학물질과 단가 경쟁에서 큰 우위를 중국산 화학물질이 점하면서 국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 기사에서 계속 보시겠지만 그 큰 화학물질 회사들이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하나 그리고 결정 하나에도 국내 화학 산업에 큰 여파와 파장들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 매우 중요한 장표인데요. 전 세계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회사들에게는 사실 해당 국가의 화학물질 최신 규제 동향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화학물질의 규제가 변화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향후 내가 수출하는 국가의 화학물질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그러니까 스텝 1에 여기 나와 있는 MSDS 관리는 보통 화학물질을 어느 나라나 어디에다가 팔게 되면은
그 화학물질과 함께 그 화학물질의 쉽게 말하면 사용법, 그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보통 저희가 MSDS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자제품을 팔 때 전자제품의 사용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달하듯이 화학물질의 사용법이나 안전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서인 MSDS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나 어떤 화학물질 규제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화학물질을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물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이 199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해서 유해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즉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만 관리를 시작을 했었던 것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고요. 2015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화평법이라는 이제 법이 시행이 됐는데, 결국 이런 화학물질 관리법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유통하고 있는 기존 화학물질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보통 기존 화학물질은 그 나라에서 이미 유통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이미 유통됐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보통은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존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먼저 구축을 했고, 그 기존 화학물질이 구축된다는 의미는 결국 그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들은 신규 화학물질, 즉 그 나라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화학물질 인벤토리가 구축이 되면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기존 화학물질, 그러니까 기존에 유통하고 있는 물질들도 평가를 통해, 즉 그 화학물질의 독성 자료를 내고 등록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는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상당히 높은 규제의 높은 어떤 수준의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남아나 저희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는 보통은 1단계 또는 2단계, 3단계까지, 그리고 조금 강화된 내란 4단계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단계, 즉 기존 화학 물질까지 모두 등록하는 나라는 사실 많은 국가가 이것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먼저 2008년도에 EU 리치를 통해 이렇게 등록을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EU 리치와 유사한 방금 말씀드린 그 화평법을 통해서 기존 화학 물질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화학물질들을 등록을 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의 관리는 그 중에서 고위험 물질, 즉 영어로는 SVHC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위험 물질들을 골라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이 화학물질 규제가 가장 강화된 국가들의 규제 발전 동향입니다. 여기 스텝 7로 나와 있는 이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CSS는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가장 핵심으로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사실 6단계까지의 화학물질 규제도 돈도 많이 들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에서는 7단계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을 내놨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CS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Chemical Strategy for Sustainability. 여러분이 이제 가장 아마 그 ESG를 이제 많이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Sustainability라는 단어일 텐데요. 화학물질에서도 결국 이 서스테이너블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EU CSS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12월에 에카, 즉 유럽 환경청에서 유러피언 그린 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변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후 중립 대륙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유러피언 그린 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유럽 그린 딜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지금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 제로, 이 부분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위험 제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안에 사실은 유럽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유리치 심화 버전 이유리치 2.0이 제시되었고 이게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EU CSS의 5가지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들에서는 사실은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이 2번 더욱 강한 EU 법적 제도, 이게 방금 말씀드린 EU 리치 버전 2.0. EU 리치는 2008년에 시작해서 2018년 10월에 모두 기본적인 화학물질들은 모두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업체들은 등록을 모두 끝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등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가 이제 뒤따라 오게 되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EU 리치 버전 2.0이 발표되면서 이 리치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지금 유럽 회사들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에 화학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기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마지막 슬라이드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유럽에서는 고분자 화학물질을 과거에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유통되는 고분자 화학물질이 20만 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고분자는 일단 분자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나 환경에 흡수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라는 것이 유럽 사람들의 지금까지 인식이었는데 최근 고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므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지금 이유리치에서도 고분자를 등록하겠다라는 그런 법률이 발효가 됐고 이제 시행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CSS의 5가지 정책 중 첫 번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EU 화학물질을 위한 혁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법 지침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EU CBAM 그리고 EU 배터리 규제, EU 에코 디자인 규정, 그 다음에 US CCA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저보다 이쪽 그 ESG 관련된 업계 또는 컨설팅하는 회사들 이런 쪽 전문가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여러 가지 EU의 정책 중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CBAM이나 EU 배터리 규정 이런 등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철강, 알루미늄, 수소 이러한 특정 업종이었다고 하면 사실 EU CSS에서는 유해화학 물질하고 또 고분자까지 모두 EU ETS 즉 탄소 배출 거래 제도 관련된 분야로 다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EU CSS의 정책의 골자입니다. 에코디자인 규정도 사실 같은 이 EU CSS의 규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주요 내용 중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건 부과 그리고 또 디지털 제품 여건, DPP 도입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DPP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제품의 전생의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성 정보, 즉 탄소 발자국이나 원재료의 정보 이런 내용들을 그 여건 안에 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결국 디지털로 관리를 하고 사용자들이 그 내용들을 쉽게 접근함으로 해서 이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유럽에서 열리는 전 세계 화학물질 규제 세미나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콕에서 이 화학물질 규제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제가 조금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이 보통 이 화학물질 규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 그리고 뭐 러시아의 규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지금 현재 주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화학물질의 규제가 화학물질 단순한 규제가 아닌 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규제, 결국 이 디지털 패스포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후에 핵심 가치, 그러니까 화학물질 규제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면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화학산업들도 과거의 화학물질 규제, 안전 이런 것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향후에는 친환경, 즉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고 또 선별해서 사용할 것인지, 또 전과정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전환돼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작년에 특히 세미나 가서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전과정 평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결국 글로벌한 화학물질 즉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ESG와 연관돼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대응 동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게 SK의 보도 자료인데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보시면은 본인들이 반도체 업계 최초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얼마나 빠른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했는지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핵심 보도 자료로 이제 어떤 회사를 홍보했다고 하면 현재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또 친환경 화학물질로 대체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홍보 자료로 쓰이는데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의 맨 윗줄을 보면은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SK 하이닉스의 D램은 공정 미세와 과불화 탄소 가스 사용 저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50% 정도 줄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의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 가치였다라고 하면 현재는 어떤 안전한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가 그 회사의 핵심 가치로 점점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에서 또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 회사로 유명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전과정 평가 검증을 완료했다라는 것이 큰 이제 홍보 자료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학물질이나 또는 제품이 앞으로는 원료서부터 사용, 폐기 또는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인 물질인지 또는 제품인지 이런 평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LG에서도 유사한 홍보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 반도체 산업 협회 회원사들의 동향입니다. 이 반도체 협회 회원사들의 대부분의 동향이 방금 말씀드린 ESG 리포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전과정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듯이 글로벌 상위 공급망의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소자 또는 파운트리 재료 업체로의 전과정 평가나 ESG 보고서 등이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들과 일하고 있는 하위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들도 유사한 요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EU CSS의 정책 중에 두 번째 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 법적인 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EU CLP, SBHC, PFAS 이런 키워드들인데요. 결국 화학물질 오염 제로를 향하여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유럽에서 걸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규제가 이미 적용돼서 바뀌고 있는 부분은
CLP 규정이라고 하는데 CLP는 유럽의 분류 표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화학물질을 팔 때 아까 이제 MSDS를 같이 이제 포함해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MSDS 상에 또는 제품의 그 표지에, 그러니까 제품의 라벨에 그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들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물질이 유해하다라는 그 기준이 더 확대돼서 지금 좀 더 엄격한 규정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사실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환경적인 독성,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그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화학물질의 지속성, 이동성, 또 인체 내 축적성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보통 이제 고위험 물질이라는 거를 등록을 통해 이제 뽑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위험 물질들의 범주가 더 확대돼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핫한 어떤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성, 이동성, 독성 물질 이런 것들, 그리고 고잔류성 이런 물질들도 지금 더 강화돼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FAS 물질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규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PFAS 물질의 목록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2년 내에 이 목록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록화를 한다는 의미는 이후에는 유럽 내 이 PFAS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분자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자가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화학 물질보다는 인체나 환경으로의 흡수가 적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과학적인 이제 지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분자 화학 물질이 과연 환경이나 인체에 그렇게 안전한가라는 이제 의문들이 사실은 제가 해외 규제 컨퍼런스를 가보면 한 7,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고분자 물질에 대한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고분자를 등록을 하겠다라고 EU에서 발표를 했고 이 CSS 그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이 물질도 이제 결국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원래 2023년에 관련 법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사실 고분자 등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분자를 과거서부터 이제 지금 등록을 하고는 있지만 고분자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고분자라는 물질의 범주가 상당히 넓고 같은 고분자로 볼 수 있는 그 정의, 그 데피니션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골자는 1톤 이상 고분자는 모두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EU 고분자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통 중인 20만 개 고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안들이 드래프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고분자가 모두 다 이제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분자가 사실은 모두 다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전체 고분자 중에 특정 고분자,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은 양이온성 고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고분자지만 이온을 띠는 것들은 인체 내에서 반응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중에 잔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특정 고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내서 한 3만여 개 정도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고분자 등록에 대한 이제 그 타임라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등록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고분자 중에서도 그 분자량이 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유예 기간이 2039년 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먼 미래에 등록이 될 거긴 하지만 이 고분자가 유럽에서는 지금 등록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가 어쨌든 등록을 하겠다. 그리고 등록을 위해서는 신고, 어떤 내가 고분자를 취급하고 있는지 유럽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고분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곧 도입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 회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또는 결국 등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비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산업적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등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고분자를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룹핑을 해서 같은 고분자로 보고 등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목록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고분자와 신규 고분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법안에 드래프트로 나와 있습니다. EU CSS 중에서 사실 가장 그 강조해서 환경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화학물질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럽의 분리표시 규정 중에 PCN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UFI 코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행 중이고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소비자용 제품들은 2021년, 그리고 산업용 용도의 제품들은 2024년부터 이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럽 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MSDS나 라벨에 UFI 코드라는 걸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UFI 코드라는 거는 고유 성분 식별 정보라고 해서 특히 유해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 코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없게 이렇게 좀 암호화되어 있는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조금 흐리지만 포이즌 센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셔널 포이즌 센터 넘버 해서 1-800 이런 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다가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이 번호, 전화번호 1800 이 번호로 포이즌 센터라는 곳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UFI 코드를 물어보고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뭐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사고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도록 한 것이 이 유럽의 PCN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스프라는 유명한 화학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MSDS 화학물질 정보입니다. 그 MSDS에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 이 톨라닌이라는 이 화학물질 번호 밑에 있는 UFI 코드가 여기 이제 실제로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제 그냥 화학회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호를 밑에 있는 Emergency Telephone Number라고 하는 이 내셔널 포이즌 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이 물질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정보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권처럼 다 넣어서 이 화학물질의 어떤 유해성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 이런 정보들도 다 넣어서 하나의 디지털화되는 어떤 정보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환경청의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DPP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여권 제도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인데요. QR 코드나 바코드 이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유럽의 DPP 제도를 보니까 혹시 중국에 이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사들 경우는 상하이 QR 코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데 출장